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집은 가난한데 자식들이 많으니 저는 첫째라는 이유로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공부 대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교복 사야 하는데. 교복? 고등학교도 가려고? 나 이제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가야지. 꼭 가야겠어? 여자애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뭐하게. 저와 엄마의 대화를 듣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집안 장남이 공부를 해야 집이 바로 서지. 누나가 돼서 동생은 안 챙기고 너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겠다는 거냐? 부모님에겐 아들이 우선이었고 저는 말 그대로 첫째 딸이었어요. 동생들이 넷이나 있는 데다 바로 아래 동생과 만렙 동생이 남동생이었거든요. 저는 결국 눈물로 고등학교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미싱 공장에 들어가 남동생들의 학비를 벌기로 했죠. 처음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는데 또 사람들과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활력이 돌아오더라고요. 매달 번 돈의 대부분을 집에 보내주고 최소한으로 아껴서 제 생활을 했습니다. 장녀니까 딸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열심히 일은 하는데 제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제 일처럼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동생 교복 사주라고 보너스 받은 것까지 알뜰살뜰히 보내주었죠. 그런데도 제 남동생은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그저 누나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눈치였죠. 그래도 장녀니까 제 할 일은 남동생들 뒤치다꺼리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업반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맨날 손목이며 허리에 파스만 붙이면 어떡해. 병원을 가야지. 한 해 두 해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들 학비며 집에 생활비를 보내다 보면 병원 갈 돈이 남아야 말이죠.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작업반장이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더라고요. 솔직히 전 기분 나빴습니다.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작업반장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따라와요. 솔직히 따라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작업반장인데 어떡해요. 일단 따라갔죠. 갔더니 저더러 자기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싫어요. 제가 반장님 차를 왜 타요? 삐졌어요? 어머? 제가 왜 삐져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다고 삐졌구만. 다 봐요. 타도 손해는 안 날 테니까. 작업반장은 무심한 척 보조석 문을 열어주고는 운전석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가 열어준 문을 뚫어지게 보다가 일단 탔습니다. 몇 년을 본 사람이라 불편하진 않았어요. 작업반장으로서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 믿고 따르는 편이기도 했고. 작업반장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가서 진료받고 와요. 아니, 왜 마음대로 병원을... 됐어요. 저 그냥 갈래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작업반장이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겁니다. 아! 그에게 잡힌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작업반장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저 대신 접수를 하더라고요. 세게 잡힌 것도 아닌데 손목이 꺾인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치료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병원비 낼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이 돈 내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싶고 엄마한테 얼마라도 좀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그랬다가는 험한 소리 듣겠지 싶어 무섭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병원까지 왔는데 진료는 받고 가기로 했죠. 의사가 보더니 손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참았냐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영영 손목 못 쓴다고 당장 치료받고 약도 먹어야 한다고 하대요.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쉬어서 땅이 꺼지겠어요? 몰라요. 덕분에 진료를 받긴 했지만 고맙긴커녕 진료비에 치료비에 약값까지 낼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계산하려고 데스크로 가는데 작업반장이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가요? 약 지어야지. 네? 제가 물리치료를 받고 나온 사이에 제 병원비를 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돈 많이 나왔어요? 작업 반장으로서 내주는 거예요. 왜요? 그쪽이 손목 아파서 일 못하면 내 손해니까? 그러면서 제 약값까지 내주는 겁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차를 타고 공장으로 돌아가면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번 달은 남은 돈이 없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을게요. 내가 내준 건데 뭘 갚아요. 그리고 병원 한 번만 가려고? 이번 달은 내가 낸 거로 하고 다음 달은 직접 내요. 그럼 된 거지. 공장에 도착한 뒤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어온 약을 먹은 뒤 일을 했죠. 약을 먹었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통증이 정말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달엔 명절이 있어서 오랜만에 공장 일을 쉬게 되었죠. 미리 집에 내려가서 음식하는 것도 돕고 돌아올 때는 두 손 가득 두둑이 반찬도 챙겨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을 버는 유일한 자식이라고 반찬은 넉넉히 챙겨주셨거든요. 명절 마지막 날 저녁, 저는 미리 공장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공장에서 많이 멀어서 미리 와야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반찬을 들고 공장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남자 기숙사에 유일하게 불 켜진 방이 있더라고요. 기숙사 앞을 보니 작업반장의 차가 덩그러니 주차돼 있었습니다. 저는 양손 가득 들고 온 반찬을 보다가 불 켜진 남자 기숙사 창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고아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다음날 출근하는 언니들이랑 점심시간에 나눠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에게 나눠주자 싶더라고요. 덕분에 손목 통증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니 조금 뒤 작업반장이 부스스한 몰골로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고향 간 거 아니었어요? 미리 왔어요. 여기까지 좀 멀어서. 근데 여긴 왜? 저는 그에게 큰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게 뭔데요? 명절 음식인데 좀 많아서요. 감사한 것도 있고. 그가 제가 내민 걸 받지도 않고 멍하니 보더라고요. 손목이야. 제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자 그제야 받기에 냅다 안기고 잽싸게 여자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급히 뛰어와서 그런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더라고요. 다음날 점심시간 작업반장이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손목약은 계속 먹고 있냐고 묻기에 안 그래도 떨어져서 병원에 가려던 참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와 저 사이의 기류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한 번씩 점심시간마다 같이 병원에 들르다 보니 공장 안에서 장난처럼 우리가 공식 커플이 돼 있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우리 둘 다 부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됐고 1년쯤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엄마가 어지간히 구박을 했어요. 이제 좀 살림에 보탬이 되나 했더니 그새 결혼이냐고. 막내 남동생 학비는 어떻게 하라고 결혼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우리 신랑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게 폭발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벌어다가 준 돈이 얼마야? 내 생활비도 제대로 못 쓰고 손목 아픈 것도 못 고치면서 집에다가 번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바쳤어. 근데도 내가 아직도 덜 했다는 거야? 내가 부모야? 막내 앞비를 왜 내가 대야 해? 낳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보태면 되겠네. 솔직히 말해 엄마가 하는 소리는 그저 화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시집을 가는데 남편이 고아에 부모도 없다고 하니 영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미 객지에 나가 사는 딸의 결혼을 막을 방도도 없으니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거였죠. 어차피 막내 남동생의 학비는 제 여동생들이 또 감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엔 제 여동생들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난한 집에서 애를 5이나 낳으래요? 안 낳았으면 됐잖아. 결국 엄마는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고 남편이 놀라서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부모도 없는 자네가 뭘 알아? 당장 안 비켜? 막내 처남 학비는 제가 보탤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큰딸 진짜 죽어라 일만 했어요. 동생들 학비 대고 부모님 생활비 보태드린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 딸은 졸업하게 해주세요. 자네 같은 놈이 데려간다니까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지금껏 고생만 한 게 또 고생길을 사서 가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고생 안 시킬게요. 아니, 젊어서는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떵떵거리고 살게 제가 열심히 살게요. 처음엔 제 결혼식에도 안 오겠다던 부모님은 결국 결혼식장에 나타났고 결혼식이 끝날 즈음엔 아빠가 저한테 봉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네 말대로 가난한 주제에 애를 5이나 낳아서 많이는 못 낳았다. 그래도 신혼 살림에 보탰어. 그건 아빠가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용돈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렇게 받아보고 싶은 용돈이었는데 이제껏 한 번도 안 주시다가 이제야 주시나 싶어 서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편지도 보냈어요. 엄마, 내가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며 화내서 미안해. 엄마도 힘든 거 알아. 더 오래 살림에 보탬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거 알아. 잘 살게. 그렇게 친정과 화해한 뒤 저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다복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유독 딸을 예뻐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신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딸이 그렇게 좋아? 좋지. 당신을 쏙 빼닮았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러웠어? 솔직히 어릴 땐 그랬지. 당신을 내 큰딸로 임명할게. 당신이 큰딸, 우리 딸이 작은딸. 뭐? 내가 당신 딸이라고? 내가 딸들은 무지막지하게 사랑해줄 거니까 당신은 우리 아들 서럽지 않게
아들한테 잘해줘. 누군가는 아들도 예뻐해줘야지. 남편은 제 아픈 곳을 참 잘도 만져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큰딸이라고 부르며 딸에게 초콜릿 하나를 사줄 때 저에겐 2개를 사주고 그러면 제가 제 2개를 아들에게 나눠주었죠. 나중에는 아들한테는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좀 머쓱해 하더라고요. 실은 딸한테 하는 건 당신한테 하듯이 하면 되는 줄 알겠는데 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저는 그저 남편이 딸을 예뻐하기에 그런 줄만 알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태어난 척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 당신은 아버지랑 뭐 하고 싶었어? 아, 그런 거? 남편은 그날부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쉬는 날엔 같이 야구도 하고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우리만의 행복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공장에서 진급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공장에 불이 났는데. 네? 형님이 부하 직원들 구하겠다고 불에 뛰어들었는데 불길이 잡히질 않아요. 저는 망연자실에 수화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공장으로 달려갔을 땐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번져 있었어요. 소방차가 수십 대가 와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불을 끄며 구조작업을 시작한 뒤였지만 불길이 거세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예, 어떡하죠? 우리 형님 어떡해요? 직원은 남편을 친형처럼 따르던 공장 후배였어요. 저도 같이 일할 때는 알던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결혼한 뒤론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직원은 남편 걱정에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렸고 2차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불길 속에서 후배 동료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말았죠. 아이들은 매일같이 아빠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아빠의 부고를 알릴 수 없었어요. 아빠가 먼 곳으로 일을 하러 갔어. 우리 아들, 딸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아이들은 아빠가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고 했냐고 그저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온 날이 참 길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공장에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껌값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적은 돈이었습니다. 80년대였고 노동환경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때였습니다. 그 돈을 받고도 공장에 항의조차 하지 못했어요. 마음 같아서야 따져묻고 싶었죠. 그러나 그런다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얼마 더 받는다고 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 형편도 빠듯할 때라 따로 들어둔 보험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둔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일했다 보니 생활력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느라 일은 그만두게 됐지만 만일을 대비해 자격증이라도 따두자 싶었어요. 그때는 자격증을 따고도 당장 쓸 일도 없는데 괜한 짓을 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다시 공장에 가자니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고
있는 자격증으로 취업을 해볼까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수만 평의 농장을 한다는 할아버지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부탁인데 우리 집에 가서 안방 금고에 있는 서류 좀 갖다 줘요. 간호조무사인 저에게 금고를 열게 하다니 처음엔 거절했는데 계속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결국 전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고 방의 금고문을 여는 순간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은 좀 신기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일자리를 찾던 중에 남편을 친형처럼 여겼던 그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고 문 앞에 생활비 좀 두고 왔어요.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보태서 쓰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현관 앞으로 나가보았죠. 그랬더니 정말 돈이 든 봉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저 지금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애들은 잘 키울 거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제가 형편 다 아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다시 공장 일하시게요? 아니요.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병원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저희 큰 이모부가 작은 병원이지만 병원장이신데 소개 좀 해달라고 할까요? 어머,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야 고맙죠. 저는 결국 남편 동료의 소개로 요양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료 이모부의 병원은 아니었고 그분이 소개를 해주신 덕에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간호조무사로 일을 시작하니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동료 간호사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았죠. 언니, 신입인 건 알겠는데 이런 실수는 진짜 너무 초짜 티난다. 좀 조심해주세요. 예, 제가 더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차트 정리도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언니 대우 해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실수하시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다 해두겠습니다. 저는 경력직 간호사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 환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뒤를 돌아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모습이 마치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늙지 않았을까 싶은 모습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똑같죠. 그래도 선생님이 환하게 웃어주시니 제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서 웃을 수 있는 데는 환자분들 앞뿐이거든요. 왜요? 동료들하고 안 친해요? 제가 애 둘 낳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라 생초짜거든요. 동료들한테 늘 미안해요. 초보가 없는 달인이 어딨어요? 누구나 다 견습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하다 보면 다 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다가도 안 늘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우리 애들 둘 잘 키워야 하는데 이보다 좋은 직장이 어딨다고. 결혼 전에는 어디서 일했는데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어요. 고등학교는 안 가고? 예, 저희 집이 딸들한테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미신 공장 다니면서 남동생들 학비 주고 여동생들 용돈 조금 챙겨주고 집에 생활비 보태주고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런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았네. 에이,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 만나서 행복했어요. 남편이 제 아픈데도 다 약 발라주고 남편 만나서 예쁜 아들, 딸도 만났으니까요. 남편을 닮은 할아버지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첫 만남에 속에 있는 말을 술술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 아직도 많이 힘든데요. 좋은 일만 있기엔 갈 길이 멀어요. 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말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웃지도 않고 그러셨어요. 인생에 불행한 일도 행복한 일도 다 자기 때가 있어요. 원래 행복이 오기 전엔 힘든 일이 그렇게 몰려와요. 내가 살아보니 그래. 우리 할아버님 말씀대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아직 병원 일도 미숙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일하는 게 버거울 때였어요. 매일 밤 애들을 재우고 나면 혼자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눈물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만난 후로 병원에 가는 일이 좀 편해졌어요. 잠깐씩 보는 거였지만 마치 제 할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제 실수도 다 감춰주시고 힘내라며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당직이라 주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다른 환자들은 면회온 가족들과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할아버지만 혼자 방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어쩐지 짠해서 말을 건넸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애들은 어쩌고 주말에 근무해요? 오늘은 당직이어서요. 친정엄마가 서울에 와서 봐주고 계세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 뭔데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면 들어드릴게요. 다음에 애들 데리고 한번 와줄 수 있어요? 주말에요? 내가 좋은 데 보여주려고. 그 다음 주 주말 저는 큰 맘을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환자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간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 환자분이 이미 외출복을 입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차려입으시니까 너무 멋지세요.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요? 어디 보자. 요 녀석들이 우리 선생님 아들, 딸입니까?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 즈음엔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이어서 일을 하며 키우는 게 가능했어요. 아이들은 쭈뼛거리면서도 할아버지 환자분에게 인사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진짜 할아버지인 것처럼 따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환자분이 대기시켜둔 차에 탔습니다. 얼핏 봐도 고급 중형차 같아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 차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할아버지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할아버지는 왜 병원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돌봐줄까요? 아이고, 귀여운 녀석. 너희 엄마가 잘 돌봐주고 있단다. 내가 귀여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환자와 노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노는 것 같아 마음이 묘했습니다. 남이 보기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딸인데 남편이 애들 크는 걸 못 보고 간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할아버지 환자분의 차가 도착한 곳은 거대한 농장이었습니다. 농장 안에는 없는 동물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과 말, 토끼도 있었죠. 아이들이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곤 직원들 뿐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농장에 너무 손님이 없네요. 덕분에 우리 애들은 신나게 놀긴 하는데 어쩐지 미안해져요.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예약받지 말라고 했거든. 네? 설마 이 농장이 할아버지 거예요? 예, 이 농장에 대해서라면 눈을 감고도 훤히 알지. 이 수만 평의 농장을 다 내 손으로 일궜거든. 어머, 그런 줄도 모르고 의미가 깊은 곳이네요. 글쎄,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나? 이거 하나 읽은 게 인생의 전부인걸. 할아버지 환자는 쓸쓸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은 없으신 거예요? 있었지요. 아들 하나. 그런데 왜?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기껏 땅 읽어서 농장 차려 돈을 벌면 그놈이 다 가져다가 도박하고 빚져와서 다 날려먹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마음 아픈 얘기를.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놈은 먼저 갔어요. 몇 년 전에 그놈이랑 같이 살았다는 여자가 연락이 왔더라고. 그놈이 먼저 갔다고. 아이들이 직원들과 농장 안을 구경하는 사이 저는 할아버지와 농장 안을 천천히 거닐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살던 여자도 어찌나 예의가 없던지. 그래 놓고는 나한테 재산 좀 있냐고 묻더라고. 자기가 답 없는 당신 아들이랑 살면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면서 자기 애도 못 키우고 고아원에 버렸다더군. 어머,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더라고요. 내가 애는 어느 고아원에 버렸냐고 물으니까 돈을 주면 알려주겠다길래 됐다고 했지. 그랬더니 며칠 뒤에 문자로 고아원 이름만 덜렁 왔더라고. 그래도 그놈이랑 살았다고 소식은 전해줬으니까 부의금 차원에서 돈은 좀 쥐어줬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나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놈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지만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제 자식을 버리다니. 나는 하다 못해 연을 끊은 거지만 그놈은 아예 버렸다는 거 아니야? 처음엔 가슴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 나랑 뭐가 다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니까 끝까지 붙잡아 놓고 고쳐놨어야 했나 싶고. 근데 그놈이 고쳐지는 놈이 아니었어. 같이 있다가는 내가 죽겠더라고. 근데 내가 읽은 것들을 그놈이 또 다 날려먹을 걸 생각하니까 죽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놈을 버렸어요. 차라리 나 안 보는 데서 가서 살라고 했지. 더는 내 돈은 꿈도 꾸지 말라고.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아서 절대 너 안 준다 그랬는데 말이 씨가 됐더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후회하세요? 자식을 왜 고아원에 버리냐고 나더러 키워달라고 하지. 내가 후회하는 건 그것 하나예요. 연을 끊더라도 자식 낳으면 연락을 하라고 할 걸 그랬어. 네가 키울 생각 말고 나한테 보내라고 할 걸.
그랬으면 내 손자가 천의 고아로 자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엄연히 말하면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죠. 오죽하셨으면 아들과 연을 끊으셨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난 고아원을 떠돌며 살았을 내 손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못 찾으신 거예요? 찾았죠. 예?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손자분이 원망하실까봐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돌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시더라고요.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할아버지가 과거형처럼 말씀하시기에 그제야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손자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실컷 놀고 돌아온 뒤 할아버지의 양팔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맨날 오고 싶어요. 그래? 네가 원할 땐 언제든지 오렴. 우와, 진짜요? 그럼 너희들이 원할 땐 언제든지 와도 돼.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양팔로 안고 계시기에 제가 아이들을 좀 말렸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힘드셔. 어서 내려와. 그러나 아이들은 할아버지 환자분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병든 노인이라지만 요 두 녀석 안아줄 힘은 남아있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힘껏 끌어안은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할아버지 환자는 저와 아이들에게 한우까지 넉넉히 사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한우를 원 없이 먹었고 저는 죄송해서 잘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제 밥 위에 고개를 계속 올려주셨어요. 먹어요. 애들이야 앞으로도 이런 거 실컷 먹을 수 있어. 엄마가 더 잘 먹어야 애들을 키우지. 저는 오랜만에 받아본 반찬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눈치챌까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올려준 고기를 입에 넣었죠. 조금 뒤 고기를 다 먹은 아이들이 가게 한쪽에 있던 놀이방에 가서 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울어요? 고기 올려준 내가 나쁜 놈 되겠네. 죄송해요.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제가 집에서 장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늘 양보만 하며 살았거든요. 다 커서도 엄마나 아버지가 제 밥에 반찬 한 번 올려주신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랑 데이트하는데 그 사람이 생선을 발라서 제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처음 받아보는 대우라. 할아버지 환자는 또 한 점의 고기를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예,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실은 매일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늘 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터졌나 봐요.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이제 어렴풋이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말은 못했어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엄마 앞에서도 울지 못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내내 화가 나 있었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 고아랑 결혼하지 말랬잖아. 잘 살겠다고? 이게 잘 사는 거야? 엄마, 이럴 거면 그냥 가. 아유, 속 터져. 아유, 그러니까 뭐가 급하다고 그런 놈한테 시집을 가. 우리가 널 그렇게 괴롭혔어? 어? 물론 그때는 엄마와 마주보고 앉아 엉엉 울었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년 오롯이 버거워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던가 그 후로도 종종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좋았고 그래서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았던 것뿐이었죠. 그렇다고 엄마가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다 보니 종종 엄마의 도움도 필요했고 엄마는 그때마다 군말 없이 와서 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기겁을 하고 안 받으셨죠. 너 시집가기 전에 한 거로 다 했어. 더는 나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 엄마가 받아야 내가 마음이 편해. 됐어. 나 간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겨우 차비 정도 할 정도의 돈인데 그 돈도 안 받고 가니 제가 엄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나 싶더라고요. 한 번은 그렇게 돌아서는데 제 화장대 위에 돈 봉투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애들 과자 사줘라. 엄마가 쓴 메모는 그게 다였지만 저는 그 봉투를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앞에선 늘 씩씩한 척 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돌아갈 때 슬프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저와 아이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운전기사분이 아이들을 집 안까지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 사이 저는 할아버지 환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죠. 애들 아빠 떠나고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외출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든 해줘야겠어요. 나도 덕분에 소원을 하나 이뤘어요. 소원이요? 예. 그럼 나는 이만 병원으로 돌아갈게요. 내일 또 보겠네. 예, 조심해서 가세요. 푹 쉬고 계시면 제가 내일 짠! 하고 나타날게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환자분이 저를 불러서 그 부탁을 하신 겁니다. 부탁인데 우리 집에 가서 안방 금고에 있는 서류 좀 갖다 줘요. 예? 제가요? 예, 선생님이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할아버지 금고를 열어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못하겠어요.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자칫 가족도 아닌 제가 할아버지의 금고에 손이라도 댔다가 오해라도 받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가족도 없다고 했고 치매 증상도 없는 분이셨지만 혹여나 그 일이 문제가 되어 제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워요. 저는 못하겠다고 거절했고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 환자는 여러 번 저에게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진짜 못해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혹여나 오해받을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엄마잖아요. 그럼 내가 약속을 해주면 되겠어요? 각서 써서 공증 받아둘게요. 내가 선생님한테 금고 여는 거 허락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건데요?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해줘요. 지난번에 하나 들어줬잖아. 딱 하나만 더 들어줘요. 그건 이 소원이랑 차원이 다르죠. 며칠 뒤 할아버지 환자는 정말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더 이상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소를 받아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집은 농장 근처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도 넓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좀 외로웠겠다 싶게 큰 집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말한 안방으로 들어갔고 알려주신 금고 비밀번호를 되뇌며 금고를 찾았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러고 있으려니까 도둑이 된 것 같고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약속한 일이니까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안에는 낯이 익은 어린 남자의 사진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생각지도 못한 물건에 어리둥절해 있는데 사진 뒤에 남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 생년월일과 아이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의 이름은 한수철. 제 남편의 이름과 같았고 생년월일 또한 같았습니다. 설마 할아버지 아들? 아니지. 나이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들이 버렸다는 아들이 그럼 제 남편이 고아 출신이었잖아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럼 설마 모든 걸 알고 저에게 말을 거신 건가 싶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모두 꺼내 가방에 잘 넣은 뒤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의 할아버지세요? 예, 내가 그 애의 할아버지예요. 어머, 왜 진즉에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긴가민가 했어요. 갑자기 병원에 웬 신입 간호조무사가 들어왔다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몰래 봤던 손자의 처 같더라고. 이름도 같고 말하는 사연도 같아서 내일 봐주는 운전기사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맞더라고. 근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즉에 알았으면 아이들한테도 증조할아버지라고 소개했을 텐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제와 증조할아버지 소리를 듣겠어요. 저희 남편은 언제 아신 거예요? 내가 알았을 땐 이미 세상에 없더라고. 네. 손주 며느리 혼자 애 둘을 키우는 걸 알면서도 아는 척을 못했어요. 갑자기 병이 생긴 걸 알게 됐거든. 요양병원으로 들어오면서 손주 며느리랑 아이들한테 재산을 남기고 싶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손주 며느리가 내가 있는 병원으로 들어온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요. 덕분에 손주 며느리랑 말도 나눠보고 손자들 데리고 농장 구경도 시켜줄 수 있었던 거지. 원래는 어쩌실 계획이었는데요? 조용히 재산만 남겨주려고 했지.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제와 증조할아버지 대우를 받겠어요. 그냥 나 간 다음에 알게 하려고 했지. 근데 우리 손주 며느리도 참 불쌍하게 자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격 없는 내 마음도 좀 나눠주면 그 텅 빈 가슴에 뭐라도 좀 채워질까 싶어서. 미안해요. 결국 내 욕심이지 뭐. 저는 결국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알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버린 할아버지가 뭐가 좋았겠어요. 저도 버림받았는데. 다 나한테 배운 거지 뭐.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내치기만 하고. 남편이 아들보다 딸을 너무 예뻐하길래 아들한테도 좀 잘해주라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봐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결국 시할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냥 끌어안고 살았어야 했어. 저 절대 할아버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아버지랑 하고 싶은 걸 해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아들이랑 목욕탕도 가고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아버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셨잖아요. 우리 애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빠가 곁에 있었던 것도, 증조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놀아주신 것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럴까? 그 애들은 좀 다르게 살까? 당연하죠. 우리 애들은 아빠한테도 증조 할아버지한테도 저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거니까요. 시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먹고 살 걱정은 할 거 없어요. 그저 애들 잘 키워줘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왜 자격이 없으세요? 우리 애들 증조 할아버지신데. 고마워. 이제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후로 전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할아버지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와 할아버지 환자분과의 관계를 뒤늦게 한 병원 식구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시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저는 부득이 병원을 관두게 됐습니다. 대신 시할아버지의 곁에서 상주하며 보호자로서 그분의 마지막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 주말은 시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과 보낸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 농장 말이야. 네가 운영해 줄 수 있겠니? 제가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잘할 거야. 그리고 좀 못하면 어때? 숙련된 직원들도 있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널 많이 도와줄 거다. 할아버님 뜻이 그러시면 따라야죠. 네가 갔던 내 집 말이다. 실은 수철이 마저 떠난 거 알고 새로 지은 집이야. 너랑 아이들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한테 가라고 하신 거예요? 미리 봐두면 좋지 않니? 농장도 가깝고 그 근처에 학교도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도 좋을 거다. 넌 부지런한 애니까 그냥 놀고 먹으라고 하면 또 좀 있으실 거 아니야? 어쩜 절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수철이가 보는 눈이 아주 높았다 싶어. 내 아들 농사는 망했지만 손자 농사는 잘 지었다 싶다. 뭐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부터는 증손자 농사는 내가 잘 지었다 그러고 다니세요.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우리 애들은 할아버님이 일구신 땅과 집에서 자랄 테니까 당연히 할아버님 공이 크죠. 시할아버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할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더라고요. 내 손주 며느리야. 나 한 번만 꼭 안아줄래? 갑자기 조금 춥구나.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고 시할아버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다. 조금 뒤 시할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거두셨어요. 저는 그분을 끌어안은 채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셨던 할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너무 서글펐어요. 시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뒤 저는 아이들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는 제 동생들이 도와줬어요. 집을 본 동생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누나, 내가 늘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난 늘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했는데
누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내가 다 기쁘다. 네 매형이 준 선물 같아. 나랑 애들 외롭지 말라고. 우리 형부 진짜 천사였는데. 그거 알아? 형부가 내가 막내 학비며 집에 생활비 보태주느라 돈 없을까봐 한 번씩 용돈도 보내주고 그랬다? 정말? 언니가 그랬다면서. 나 볼 때마다 아파도 병원도 못 가던 언니 생각이 난대. 그러면서 한 번씩은 술 먹고 나한테 전화해서 막 울고 그랬어. 언니 생각하면 짠하다면서. 난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남편이라니.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그래, 넘치게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 사랑 주면서 살아야지. 그날 동생들이 한 푼 두 푼 거둔 돈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누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들이 처음 드리는 용돈이에요. 언니, 우리가 효도하면서 살게. 저는 동생들이 그렇게 철이 든 줄 몰랐는데 제가 정신없이 사는 사이에 애들이 다 컸더라고요.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저는 시할아버지가 주신 집에서 엄마와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혼자 남은 엄마를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이러다 엄마도 떠나면 정말 후회하겠다 싶어 모시고 왔는데 농장 일도 돌아보시면서 더 건강해지셨어요. 덕분에 형제들도 우리 집에 자주 모여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우애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시할아버지가 상속해 주신 재산 덕에 하고 싶은 공부도 충분히 하고 결혼도 잘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농장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최근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큰딸이 대졸자가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으니 엄마가 본인도 한글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있어서 울고 웃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환갑이 넘어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엄마에게 한글 교실을 등록해드려야겠습니다.